리플이 어마어마하게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영상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자, 리플 CEO가 지금 상품거래위원회죠. 거기 위원과의 만남으로 추측이 난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인데요. 얘는 민간합동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법 통과 전에라도 규제를 시도할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식 원칙 기반 규제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파지티브 규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라는 거 빼고 다 안 돼, 하지마.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파지티브 규제가 돼서 스타트업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네거티브식 규제 방식은요, 하지 말라는 거 빼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면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만 빼고 다 해라, 자금 세탁에만 쓰지 말아라, 범죄에 쓰지 말아라, 이런 거 빼고는 괜찮다, 우리가 나중에 뭐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하나하나씩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넣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C보다 효율적이고 친화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데, 얘네가 리플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땅형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만남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리플과 SEC는 13억 달러의 증권 소송에 대해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매우 낙관적인 이유, 이게 뭐냐면 결국 어떤 약식 판결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중간에 끝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소송이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리플에게 그렇다는 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리플한테 굉장히 호재고, 지금 리플이 안 그래도 코인베이스에서 소송당한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되고 아직까지도 상장을 못한 상태.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다시 재상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리플의 가격을 발목을 잡은 것은 이제 SEC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리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다 여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리플한테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건데, 그럼 리플이 선제적으로 이거를 딱 판결이 생기면 판례가 생기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다른 코인들한테도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자체로는 굉장히 낙관적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리플을 관심을 가졌던 게요, 이때쯤이었어요. 이때부터 제가 방에서는 이제 적립식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차트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리플이.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뭐 여러분들 멤버십 방에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뭐 그 카톡방에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정말 이 차트가 보시면 여기 꼬리를 연결하고요, 여기 꼬리를 연결했는데, 이 꼬리가 닿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었어요, 리플이. 지금도 여기에 꼬리에 닿였단 말이에요. 2020년 코로나빔 때는 안 닿였죠. 소송 때도 안 닿였죠. 근데 지금은 닿였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말 할 거예요. 리플이 이거 화살표 끄어진 거 보면 진짜 몇십 불 혹은 뭐 100불, 200불, 300불 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리플 발행량 너 얼마인지 알아? 뭐 1000억 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리플을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구조 자체도 디플레이션 구조고요. 계속 사용할수록 소각이 되는 구조인데, 이걸 다시 발행을 하지 않아요, 리플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돼서 리플을 사용하는 주체가 많아지고 고객이 많아지면 이거에 대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수료로 계속해서 소각이 되면 이더리움이 지금 2.0을 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 돼버렸거든요. 그것처럼 리플은 이전부터 계속 디플레이션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리플이 중앙화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시선이 이전엔 그랬으나, 루나 사태를 겪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CBDC가 딱 되면서 리플이 중앙화적인 시스템인 부분이 오히려 더 이때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차트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리플은 지금 모아야 될 때지, 여러분들 뭐 익절하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불안하신 분들은 뭐 확정 수익 가져가는 건 좋아요, 밑에 잡으신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리플을 진짜 기대한다면 정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여기 하단부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리플 말고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저점 갱신을 한다던가 하면 리플도 여기를 깰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걸 깨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마다 계속 일정한 금액을 적립식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뭐냐면 BTC 차트인데요. 사토시 차트라고들 하죠. 근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추세선을 수렴선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일종의 수렴 형태가 되는데 이 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한 모습이에요. 이 큰 수렴을 진짜 년 단위로 하는 거 지금 2017년, 18년부터 이어진 수렴이죠. 그러면 거의 4년, 5년에 가까운 수렴을 한 게 위로 돌파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 예전 환율 영상에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환율이 지금 1,400원 가기 전 1,200원대부터 혹은 1,100원대부터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IMF 이후에 시작했던 그 큰 수렴이 상방으로 터질 것이다. 이거는 정책상으로 막기가 힘들 거다.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리플에 대입을 하면요, 이게 상방으로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을 막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 차트가 비트코인과의 대비한 일종의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더 강하다는 소리인데 지금 장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전체 시총,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지분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강력하다, 비트코인이 강세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인 저항값이 48% 정도가 되고요. 그냥 그 저항선을 넘으면 52%가 예상이 되고 이걸 뚫으면 57%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되면 이 상황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강세가 되는 건데 리플은 아까 BTC 차트에서 커다란 수렴을 뚫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오히려 리플은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역설적으로 오르는 형태도 가능하다. 어제가 그랬죠. 어제 그저께가 그랬죠. 아니면 리플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강세가 올 건데 그럼 어떠한 재료들로 강세가 올 거냐라는 걸 또 체크해 봐야 될 건데요. 그 전에 이런 강세를 오기 위해서, 리플은 시총이 엄청 큰 코인이죠. 근데 무슨 저렇게 뭐 100달러니 뭐니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시그널이 떴어요. 자, 뭐냐면 이건데요. 자, 리플이 이체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거래소에 보통 입금을 하면요, 이걸 보통 매도하기 위해서 입금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거래소가 언제 해킹당할지 모르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큰 손들은 자산을 개인 지갑에다가 혹은 레저에다가 보관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거래소로 입금할 때는 보통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입금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보면 9월 21일, 9월 20일, 9월 8일, 8월 30일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한번 8월 29일, 8월 25일인데 그 다음에 얼마가 돼 있죠? 6월 2일이라 돼 있죠. 그러면 이게 8월 말부터 계속 지금 어마어마한 리플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매집인데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보잖아요. 온체인을 자꾸 저같이 체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보고도 리플이 못 살 때쯤 되니까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시세를 펌핑시키기 직전에 마지막 누룽지까지 끌고 모을 때 매집하는 방법이에요. 엄청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혹은 내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매집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리플의 장기 전망을 밝게 하고요. 그리고 리플은 사실 중앙화된 코인이기도 하지만 리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과 그 다음에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영역을 먹는 건데요. 이게 이제 CBDC죠. 디지털 화폐가 CBDC고 송금은 이게 스위프트인데 스위프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부분, 전송 속도, 그리고 많은 수수료, 중개자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 수수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리플인데요. 리플이 일종의 스위프트 2.0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CBDC가 점점 되면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리플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바레인 중앙은행,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미국 리플사는 CBDC 플랫폼의 XRP 브릿지를 통화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XRP를 브릿지 통화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국가 간 송금을 할 때 중간에 매개체를 XRP로 도입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플랫폼에 도입을 하게 되면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겠죠. 그럼 국제 송금 시장의 대부분의 스위프트와 그리고 CBDC 플랫폼 자체에서 리플이 주름 잡으면 얘는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격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정말 송금 시장 자체로만 해도 크고요. 송금 시장이 155조 달러인가 그래요. 1년에 시장 마켓이. 그리고 그걸 제외한 화폐의 기능까지, 디지털 화폐 영역까지 먹어버린다면 리플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사용량이 많아지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용된 리플은 소각이 되고 다시 재발행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플이 계속 줄어드는 과정인데, 여태까지 한 지금 전체 발행량에서 한 1000만 개 정도가 소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수면 위에 리플이 뭔가 쓰인다라는 걸 보지 못했죠. 근데 이게 정말 대중화가 될 정도면 속도는 엄청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소각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리고 더 많은 양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소각이 되겠죠. 그럼 리플이 실제로는 발행량이 1000억 개지만 나중에 되면 100억 개에 준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리플이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의 코인들의 문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조금 대체하는 것을 시도를 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아니면 걸음마 단계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결제를 하는 부분의 일부를 파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리플을 쓰려고 하고 있고,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파급력이 충분한 기술을 가졌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스위프트만 해도. 근데 CBDC까지 가져오면, 브릿지 통화까지 되면, 그리고 혹은 아예 미래에 리플이 대체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겠죠, 가격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CIPS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리플의 경쟁사가 될 건데, 사실 뭐 고려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리플과 스위프트가 영향력이 커요, 전 세계에.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스위프트를 자체를 제재를 시켜버려가지고 금지를 시켜버려서 러시아는 진짜 국제 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어가지고 암호화폐로 한다는 둥, 뭐 아예 자체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굉장히 빙산의 일각인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은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플이 그냥 흡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그럼 훨씬 더 좋은 과정이 되겠죠. 이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CBDC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알고리즘 형태라든지 아니면 달러와 패깅되는 방식이라든지,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그럼 결국 달러 패권이 약해진다 뭐한다 해도 이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화폐 패러다임이 와도 결국은 미국이 잡아갈 것이다. 뭐 중국이 역전한다의 개념보다는 이쪽 분야는 미국이 확실히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뭐 달러가 계속 가다가 혹시 뭐 지위를 잃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리플은 미국 회사죠. 그러면 리플 자체를 단일 통화로 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죠. 왜?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는 것보다는 미국 안에 있는 리플이 세계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뭐 브릭스 이런 애들보다는 계속 미국이겠구나, 계속 스위프트겠구나, 계속
리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리플에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호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CBDC가 굉장히 많이 착수가 됐어요. 9월 12일자인데 IMF가 전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CBDC를 개발하고 있고 연구를 착수하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 바하마는 이미 CBDC를 출범을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미국도 2023년에 CBDC에 대해서 뭐 배드 나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BDC에 대한 부분에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23년 정도 되면. 그럼 그때 되면 리플이 때마침 차트가 너무 좋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23년에 정말 리플이 엄청나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플 항상 관심 가지시고 리플 홀더분들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뭐 몰빵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적리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일본을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경제나 금융 쪽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규제가 되게 많거든요, 일본도. 근데 얘네들이 일본 정부가 CBDC 프로젝트 추진에 보시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되게 적극적으로 일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일본 재부성은 CBDC 발행 프로젝트 팀 인력을 큰 폭으로 늘렸다. 동시에 내년 예산안에 CBDC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 2년 연속 예산을 늘렸다. 점점 더 CBDC 발행을 중점 업무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평가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일본을 제가 왜 여기다 따로 뺐냐면요, 적극적인 것도 맞는데 얘네들이 보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신기하다, 뭐 관심을 둬야 된다, 이것까지는 맞는데요. 이것보다 더 확장하는 개념, 우리 리플 홀더들은 다 알잖아요. 일본에 뭐가 있죠? SBI 홀딩스가 있죠. SBI 홀딩스 많이 들어봤는데,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예 지금은 분리독립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얘네들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요. 얘네가 뭘 하느냐, 리플 아시아를 만들어가지고 SBI 그룹 60%, 리플랩스 40% 해가지고 합작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SBI는. 얘네들은 리플하고 진짜 친밀한 관계일 거고 밀접한 관계겠죠. 근데 얘네가 어떤 말을 했느냐, SBI 홀딩스 대표가 리플은 SEC와 소송이 끝나면 증시 상장할 거다, IPO한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25일인데요 리플 CEO가 올해 IPO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 12개월 안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IPO를 보게 될 것. 이게 뭐죠? 코인베이스가 먼저 IPO를 했죠. 근데 첫 번째는 되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한테 줄 거고 어그로를 얘네가 다 가져갈 거다. 우리는 거기까지 어그로를 끌기는 싫다. 그러나 마지막에 될 생각도 없는 만큼 주도적인 편에 설 거다 라는 말이 뭐냐면 소송 끝나면 증시 상장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리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에서 리플을 거래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리플 코인 들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단서들이 있지만 리플이 워낙 방대한 프로젝트고 워낙 시장 마켓을 큰 걸 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를 주름 잡으려는 그런 걸 건드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소송도 당연히 낄 수밖에 없는 거고 증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선 또 핸들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플이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오래 묵힌 만큼 리또속 했지만 한 번에 리플이 올라가는 그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리플을 쳐다만 보다가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차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트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도지를 옛날에 4원 이때 구입한 적이 있어요. 도지를 그때는 진짜 뭐 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밈코인이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도지를 약간 언급한 정도? 그때는 또 뭔가 일론 머스크가 그냥
뭐랄까 코인 시장에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도지를 근데 차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얘가 지금 2014년부터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20년 말 정도를까지 봤을 때 거의 진짜 6년짜리의 수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도지가 여러분들 6년짜리라면요, 코인 시장에서 6년이면 진짜 거의 주식의 코인 4배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수렴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한 번에 터지면서 도지가 뭐 발행량이 무한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만큼 가격이 오르면서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던 상황인데, 리플이 상장이 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리플이 수렴이 지금 엄청 크고, 그리고 횡보도 매우 컸기 때문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또 따로 영상 또 올려드릴 건데, 요즘 알고랜드하고 리플하고 칠리즈가 잘 가죠. 얘네가 뭐냐면 월드컵이에요. 카타르 월드컵 때문이에요. 얘는 이제 카타르 은행하고 리플이 결제를 한다 그래서 월드컵 때 송금으로 쓰겠다 이거고, 그리고 알고랜드는 피파랑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 칠리즈는 펜토큰인데 축구팀 같은 거에 펜토큰이 전부 다 칠리즈 기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전의 호재들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월드컵 테마 때 리플이 어느 정도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이나 뭐 모레 이게 계속 이게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야 리플 라디오를 계속 하니까요. 여러분들 반응 좋으시면 다른 정보들도 2편, 3편으로 해서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저 이제 리플릭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 리플 꽉 잡으세요. 바이바이.